카프카는 잘 아시나요? 많이 읽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거 읽으셨어요? 제가 변신 읽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로 변해 있었더라. 그냥 벌레로 변한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이런. 문학과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건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프라하가 있는 지역에, 그 보헤미아 지역에 일찍부터 보헤미아 공국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헤미아 공국이 나중에 보헤미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근데 이 프라하 성이 처음 지어진 것은 870년, 그러니까 초대 보헤미아 공작이 보르지보이 1세 맞나요? 보리보이. 예. 네, 보리보이. 그러니까 초대 보헤미아 공작이 이 성을 건축했으니까요. 아마 보헤미아 공국의 역사의 시작을 알린 건축물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고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성 한 채가 아니고요. 그 안에 많은 궁전들, 그 성당과 예배당들, 그 정원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뭐 건축 단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면 그냥 도시처럼 느껴져서. 네. 실제로 뭐 그 대통령 관저도 저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확장을 하고 그 성당도 생기고 하면서 9세기 때는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고딕 양식도 있고 르네상스 양식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바로크 양식까지. 그래서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막 도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도 있지만 이런 양식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다양한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도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축사 수업하시기에 아주 좋은 학생들. 아니 근데 진짜로 그 프라하가 유럽에서도 이제 그 유명한 이유가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것이 잘 남아 있어서 다 배울 수 있죠. 프라하 성을 보고 이제 동쪽으로 나오면 황금소로로 이어지게 되죠. 황금소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골목을 말하는데요. 여기 이름에 황금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연금술사들이나 아니면 금은세공사들이 거주하던 곳이라는, 그래서 이제 황금소로라고 불리게 되었다는데요. 사실 원래는 프라하 성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군인들, 프라하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거주하는 골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황금소로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여기 거주했던 곳이라는 설이 상당히 좀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카레 사세와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왕국의 국왕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를 겸했던 루돌프 2세가 실제로 연금술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소로를 걷다 보면 여기 이제 카프카가 작업을 했던 작업실이 여기 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뭐 동생이 살던 집을 한 1년 정도 거기서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카프카는 약간 좀 오늘날로 생각하면 약간 좀 덕후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 덕후인데 사실 읽는 것보다는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 프라하와 그 카프카의 관계는 지금은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좀 멀어진 것 같지만, 카프카가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어로 뭐라 그랬냐면 Prag lässt nicht. Dieses Mütterchen hat Kralle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프라하는 놔주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프라하를 그 다음 그 문장에 주어가 이제 디제스 뮤터히엔인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독일어로 마더가 엄마가 좀 무터거든요. 무터를 끝에 CHN을 붙이면은 작은 뭐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작은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자그마한 엄마가, 이 자그마한 엄마, 그러니까 프라하를 자기 어머니로 칭하는 거죠. 도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자그마한 엄마는 발톱을 가지고 있다. 이 발톱, 크랄렌이 사람의 발톱이 아니라 새의 발톱이에요. 움켜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앞에 이제 편지에서의 맥락은 뭐 불이 크게 나지 않는 한은 프라하를 떠날 방법이 없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방법이 없다가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엄마예요, 엄마 품을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는 카프카에게 있어서는 뭐 너무나
각별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처음 프라하 갔을 때가 뭐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 프라하가 앉았다는 뭐 의자, 책상 막 이런 거 다 만져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막혀서 이제 눈으로만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아,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네, 지금 들어가고 싶으면 또 따로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마 2002년에 제가 거기 그냥 무료 들어갈 수 있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 아직 찍은 사진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돈 내야 하니까 제가 가기 싫어요. 근데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카프카 뮤지엄보다는 카프카 그 소사이어티 센터라고 아, 거기 그 리모델링을 스티븐 홀이라는 건축가가 했는데 굉장히 뭐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저도 실제로 가보지 못했는데 그 공간이 담아내는 어떤 그 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묘하게 이제 문학이랑 뭐 많이 닮았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기 황금소로에 있는 저 집들은 좀 헷갈려서 갈 때마다 전에 처음 갔을 때 카프카의 집이 엄청 인상 깊었는데 다시 찾으려면 또 잘 모르겠고 깔끔한 집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기자기하고 지금 색깔도 화려하게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색깔도 되게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파스텔 톤의 예쁜 색깔로 칠해놔가지고 정말로 예쁜 곳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황금소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이 프라 전체적으로 좁은 골목길들이 되게 좁고 사랑스러운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소로가 너무너무 예쁜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작업실로 택했던 것은 이 공간을 선호해서라기보다는 아마 경제적 환경 때문이 그것도 아닐까요?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여기 숙소에서 지근거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카프카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영숙이는 안 간 것 같아요. 네, 카프카는 갔어야 근데 되는데. 가볼 만한 데 아닌가요? 엄청 아쉽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라하 그 카프카 박물관 근처에 학교 다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카프카 좋아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지나가다가 카프카 박물관이네 이렇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카프카 박물관이라는 곳이 되게 프라하에서는 되게 특이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건물이나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카프카의 고향이잖아요, 프라하는. 그런데 지금 그 박물관에 가서 카프카가 쓴 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책의 초판본들이 쭉 남아 있고, 그런 것이 19세기 중반까지는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많은 체코어를 그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독일어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카프카가 독일어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건 체코의 문학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독일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작가지만 읽을 수 없는 그런 작가가 되어버렸고, 이런 작가의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제일 중요한 전시가 이제는 프라하와 카프카와 관련된 그 작품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카프카가 어디 학교를 다녔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지나던 길이 어디고, 카프카가 자주 갔던 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카프카가 이제 자주 드나들던 카페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카프카 박물관 같은 데가 뭐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또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카프카가 우리 작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는 프라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카프카와 관련된 역사도 프라하에서 사는 유대인의 역사랑 깊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 가면 카프카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 아니고 그 프라하에 살았던 유대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카프카의 삶 자체가 이 프라하가 갖는 문화적 정체성 있잖아요. 맞아요. 문화적 혼종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프카의 문학도 이런 혼종성의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카프카가 전 세계 문학을 통틀어서 비싼 문학을 한 사람은 그 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지만 독일 문학사를 이렇게 쭉 훑어봐도 카프카 같은 작가가 없었거든요.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아마도 그
배경이 성장한 배경이 이 프라하였고 혹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배하는 이 그 다민족의 다문화의 다언어의 영역 속에서 살고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프카는 잘 아시나요? 많이 읽어보셨나요?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거 읽으셨어요? 제가 변신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소송? 네, 그것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자맥? 그거 그 만화책으로 읽었어요. 교수님들은 읽어보셨나요? 전 변신만 좀 읽어봤습니다. 저는 문학과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건축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로 작품을 읽어본 작가, 이름은 이 유명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줄 알고 있는 작가들은 많지만 실제로 작품을 읽어본 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한국 독자들이 실제로 작품까지 읽어본 사람은 100% 헤르만 헤세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카프카입니다. 네,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는 그 논술 시험이 있었을 때, 서울대 논술 시험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문학 작품을 인용했다 그러면은 절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고요, 나머지 절반은 카프카의 변신이에요. 정말로 많이 읽힌 작품이 카프카의 작품이고, 카프카는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수들 중에도 가수의 가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특히 좋아하는 가수, 뭐 옛날에 막 김현식 모르시죠? 연예인들의 연예인. 작가들의 작가. 예. 작년에 카프카 사후 100주년 기념되는 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행사가 무시무지하게 열렸습니다. 독일어권뿐만 아니라 체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렸는데 그 이유는 거기다가 지금 뭐 그러니까 카프카 굉장히 일찍 죽었죠. 40살 되던 해에 죽었는데 죽은 해가 벌써 100년이 지났으니까 100년 전 작품인데 여전히 카프카가 읽히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아마도 카프카가 묘사하고 있는 아주 기괴한 그 삶의 장면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로 변해 있었더라.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기발한 상상력이 사실은 줄거리를 이 뭐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 이게 그냥 벌레로 변한 게 아니라 점점 읽다 보면은 이건 내가 내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나는 벌레로서 소외된 존재이고 나의 가치는 알고 보니 식구 가족 안에서 나의 가치는 오로지 경제적인 가치밖에 없었구나. 그 기능을 상실하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마는구나.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자 벌레라는 존재로서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자 그 가족 안에서 이 역학관계 혹은 애정관계 혹은 뭐 부자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실은 사실적인 소설보다 더 잘 보여주거든요. 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장된 형상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는 카프카의 가장 커다란 힘이었고, 그렇지만 변신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고요. 일부 소설들은 이해할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설을 쓴 거야? 근데 이게 대개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군가 소설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소설로 쓸 가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카프카는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잠깐만 근데 이 이야기 뒤에 뭐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책은 사실은 모더니즘이 시작되던 시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이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종류의 문학의 탄생을 알리는 말하자면은 뭐 그 신호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내러티브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그것 자체로 매력적인 뭐 이런 그 매력을 지금 보여주는 작가죠. 독일어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금 뭐 꽤나 유명해졌는데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우리는 뭐저 표준 국어 사전이 있지만 독일에는 그런 거 없고 이제 두덴이라는 회사가 만든 사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거기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막 떠돌다가 어느 날 표준어처럼 굳어져 버린 단어가 카프카에스크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상황. 카프카에스크는 카프카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카프카적인이란 건 뭐냐면 이게 끔찍하고
기이하고 기괴하고 근데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돼서 재밌기도 하고 근데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카프카에스크라는 단어가 되었죠. 뭐 문학적인 영향력으로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따지자면은 사실은 유럽 문학에서 그걸 넘어서 사실 세계 문학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팬들과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실은 이제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어권에서도 그 매우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